저 바보가 미친년을 사왔다네! 장터 어귀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으니 구경거리가 생긴 것이지요. 남루한 옷을 걸친 건장한 사내가 헝클어진 머리에 여인을 업고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여인은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기막힌 사연이 있었으니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돌쇠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지요. 돌쇠는 태어난 지 100일도 되기 전에 부모를 여인고하였습니다. 역병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그의 봄, 갓난아기였던 돌쇠만이 기적처럼 살아남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불길하게 여겼으니 아무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 촌장이던 김영감이 아이를 품에 안았지요. 이놈도 하늘이 내린 목숨인데 어찌 버리겠느냐. 김영감은 아이에게 돌쇠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5살이 지나도록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요. 불러도 대꾸가 없고 물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날로 심해졌지요. 아이들은 돌쇠를 보면 돌멩이를 던지며 놀렸고 어른들은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영감만이 돌쇠의 편이었으니 그가 없었다면 돌쇠는 살아남기 어려웠을 터이지요. 세월이 흘러 돌쇠는 어느덧 25 청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말은 못했지만 힘이 장사였지요. 지게에 곡식 서말을 지고도 산을 넘었고 밭을 가는 솜씨는 황소 2마리 몫을 해냈습니다. 김영감은 돌쇠를 머슴으로 들여 품삯을 주었으니 돌쇠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지요. 10년을 그렇게 모으니 5냥이 되었습니다. 그 5냥은 돌쇠의 전부였지요. 언젠가 작은 땅떼기라도 사서 제 밥을 지어 먹겠다는 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 돈을 손때가 묻도록 만지며 희망을 품었으니 돌쇠에게 5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지요. 그의 가을, 보름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김영감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온 돌쇠는 곡식을 팔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장터 한 구석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으니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무심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거기에는 인간 시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팔려 나온 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으니 대부분 비제에 몸을 저당 잡힌 가련한 사람들이었지요. 그중 맨 끝에 한 여인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의 발이 그 앞에서 멈추었지요. 여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는 고왔을 얼굴에 때가 끼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요. 무엇보다 그 눈이 돌쇠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초점 없이 허공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인을 팔러 나온 사내가 먼저 말을 꺼냈지요. 원래 한양에서 날리던 기생이었는데 미쳐버렸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말도 안 통하니 부려먹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데려다가 굶겨 죽이든 뭘 하든 맘대로 하라며 손을 내저었지요. 실성한 년이라 5냥만 주면 데려가도 좋소. 5냥? 돌쇠가 10년을 모은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돌쇠는 한참 동안 여인을 바라보았지요. 여인은 여전히 허공만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니 자신조차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 모습이 어릴 적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눈물도 나오지 않던 그때 세상에서 버림받은 기분이 어떤 것인지 돌쇠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돌쇠는 품에서 5냥을 꺼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아니, 저 바보 머슴이 뭔 짓이여? 미친년을 5냥씩이나 주고 산다고? 비웃음이 터져나왔지만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여인에게 다가가 등을 내밀었지요. 여인을 업고 마을로 돌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놀랍게도 순순히 그의 등에 엎였지요. 가벼웠습니다. 뼈와 가죽뿐인 것처럼 가벼운 그 몸이 돌쇠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요. 마을에 도착하니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저 바보가 미친년을 사왔다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외진 곳에 자리한 허름하기 짝이 없는 움막이었지요. 김 영감이 뒤따라왔습니다. 돌쇠야,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나는 안다. 노인은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모은 돈을 다 썼으니 후회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마음이 시키는 일을 했다는 뜻이었지요. 김 영감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게야. 노인은 몇 푼의 돈을 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당분간 먹을 것이나 사라고 했습니다. 돌쇠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요.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돌쇠의 눈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움막 구석에 깨끗한 짚을 깔아 여인의 자리를 만들었지요. 여인은 여전히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돌쇠가 죽을 끓여 먹이려 해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요. 억지로 떠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돌쇠는 그저 곁에 죽 그릇을 놓아두고 물러났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였지요. 돌쇠가 슬쩍 돌아보니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죽을 떠먹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돌쇠는 가슴 한편이 놓이는 듯했지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돌쇠는 여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대수였을까요? 자신도 이름 불러주는 이 없이 살아왔으니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 얼어 죽지 않게 하는 것이었지요. 가을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움막의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으니 곧 닥칠 겨울이 걱정이었지요. 돌쇠는 다음 날부터 산에서 나무를 해와 벽에 구멍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품삯을 받아 모은 돈은 모두 여인을 사는데 써버렸으니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두 손과 성한 몸뚱이뿐이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할 이유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든든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밤중에 눈을 떴을 때였지요. 희미한 달빛이 움막 안으로 스며들어왔는데 그 빛 아래에서 여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추운가 싶어 돌쇠가 몸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울고 있었던 것이지요. 소리 없이 온몸으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집자리를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낮에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던 그 여인이 밤이 되니 이토록 처절하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다가가지 않았지요. 다가가면 여인이 다시 마음의 문을 닫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그저 누운 척하며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었지요. 가슴이 저며왔으나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돌쇠는 알게 되었지요. 이 여인은 진정 미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무언가 깊은 상처가 있어 미친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쇠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바보가 아니면서도 바보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것처럼 말이지요. 낮이 되면 여인은 다시 실성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먹일 때도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고 돌쇠가 말을 걸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요. 그러나 돌쇠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 텅 빈 눈동자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며칠이 더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돌쇠가 산에서 나무를 해와 움막 앞에 내려놓았을 때 여인이 처음으로 그를 쳐다보았지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 눈이 마주쳤습니다. 초점 없던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친 것 같았지요. 돌쇠는 모른 척했습니다. 놀라거나 기뻐하면 여인이 다시 마음을 닫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평소처럼 묵묵히 나무를 쪼개고 움막벽을 손보고 죽을 끓여 여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요. 가을이 깊어지며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돌쇠는 아침 저녁으로 불을 피워 움막을 따뜻하게 했지요. 화롯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움막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돌쇠가 불을 지피고 돌아앉았는데 여인이 화롯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떠올리듯 깊은 눈빛으로 불꽃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붉은 불빛이 여인의 얼굴을 비추니 때가 끼어 있어도 고운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한때 얼마나 아리따웠을지 짐작이 갔지요. 돌쇠는 가만히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도 그것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돌쇠를 보았지요.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화롯불 너머로 마주쳤으니 말없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는 듯했지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여인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요. 돌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말한 것 같았으나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날 밤 여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지요. 어쩌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가 김영감 댁으로 일을 하러 가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여인이 돌쇠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돌쇠는 놀라서 돌아보았지요. 여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손은 분명 돌쇠의 옷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지 말라는 듯이 말이지요. 돌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여인을 홀로 두고 가기도 불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돌쇠는 여인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손짓으로 해가 저물면 돌아오겠다는 뜻을 전했지요. 여인이 알아들었는지 손을 놓았습니다. 그날 돌쇠는 부지런히 일했지요. 해가 중천에 떠도 쉬지 않았고 다른 머슴들이 밥을 먹을 때도 대충 주먹밥을 입에 털어넣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루 품삯을 받으면 장에 가서 쌀을 사야 했지요. 여인에게 죽 말고 밥을 지어 먹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돌쇠는 품삯을 받아 들고 장터로 향했지요. 쌀 한 대와 소금 조금 그리고 실기를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개울가에서 물을 뜨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본 것이 얼마만인지요. 돌쇠는 한참을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지요. 외로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렇다고 기쁨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오니 여인이 문 앞에 앉아 있었지요. 돌쇠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의 모습이 보이자 여인은 고개를 돌려 움막 안으로 들어갔지요. 마치 기다린 것이 들킬까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밥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쌀밥이었지요. 시래기를 넣고 구수하게 끓인 된장국도 곁들였습니다. 여인 앞에 밥상을 내밀자 여인은 한참 동안 밥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밥그릇 위로 떨어졌지요. 돌쇠는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지요. 그때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요. 갈라지고 메마른 오랫동안 쓰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사람의 말이었지요. 돌쇠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여인이 말을 한 것이지요. 실성해서 말을 못한다던 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 한마디를 하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여 대답을 대신했지요. 마음이 통했다는 것을 느꼈으니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후로 여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지요. 며칠에 한 번씩 짧은 말을 했습니다. 춥다든가 물이라든가 그런 짧은 말들이었지요. 그러나 돌쇠에게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지요.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월향. 돌쇠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지요. 월향, 달빛 향기라는 뜻이니 참으로 고운 이름이었습니다. 어울렸지요. 때가 끼어 있어도 빛나는 저 눈동자에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월향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움막 안에서만 있다가 점점 문 밖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돌쇠가 일하러 간 사이 움막 앞을 쓸기도 하고
불을 지피는 것을 도우려 하기도 했지요. 물론 아직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분명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을 했지요. 저것 봐, 미친년이 빗자루를 들고 있어. 그러나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월향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지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월향은 움막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하얀 눈송이가 그녀의 어깨 위로, 헝클어진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돌쇠가 다가가 저고리를 벗어 월향의 어깨에 걸쳐 주었지요. 월향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돌쇠의 가슴에 무언가가 피어났지요. 뜨겁고 아득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돌쇠는 알지 못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온기는 거짓이 아니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롯불 앞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월향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한양에서 왔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지요. 월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필요했을 터이니 돌쇠는 재촉하지 않았지요. 그 후로도 월향은 가끔씩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한양 장안에서 손꼽히는 기생이었다는 것, 검은고와 가야금에 능했고 시와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다는 것, 많은 양반들이 그녀를 탐했다는 것. 그러나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말하지 않았지요. 돌쇠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월향이 준비가 되면 말해줄 것이라 믿었지요. 그때까지는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돌쇠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정이 쌓여갔지요. 돌쇠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월향이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불 앞에 앉아 있다가 함께 잠이 들었지요. 비록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추운 밤이었지요. 움막 안에 불을 아무리 피워도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월향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요. 돌쇠는 자신의 이불을 덮어 주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월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가까이 와 주세요. 돌쇠는 망설였습니다. 남녀가 가까이 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월향이 떨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손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돌쇠는 조심스럽게 월향이 곁에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닿았지요.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월향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긴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소복이 쌓여 가고 있었지요. 화롯불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두 사람의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돌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화롯불보다 더 뜨거웠지요. 그러나 그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했지요. 밤이 깊어지고 월향이 돌쇠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잠이 든 것이지요. 돌쇠는 밤새 눈도 붙이지 않고 불을 지폈습니다. 월향이 추울까봐 불이 꺼지지 않게 밤새 나무를 넣었지요. 동이 틀 무렵 월향이 눈을 떴습니다. 자신의 고개가 돌쇠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고맙습니다. 다시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지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으나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대신했지요. 그렇게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고 땅이 물러지고 나무에 새순이 돋기 시작했지요. 월향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실성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지요. 헝클어졌던 머리카락도 단정히 빗어 올렸고 때가 끼었던 얼굴도 깨끗해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저것 봐, 미친년이 아니었어. 그러게 꽤나 곱상하게 생겼구먼. 그러나 그런 말들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한 무리의 일행이 마을로 들이닥쳤으니 그 선두의 선자는 바로 이 고을토오인 박주사였지요. 박주사는 나이 50이 넘은 자였으나 탐욕스러운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았지요.
충청도 일대의 땅을 수백 마직이나 가진 부호였으니 관아의 아전들도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세를 등에 업고 못하는 짓이 없었지요.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은 예사였고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 자가 마을에 들이닥친 것이지요. 박 주사는 말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험상궂은 하인되어 선명히 따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에서 나와 무슨 일인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영감이 허리를 굽히며 다가갔으나 박 주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지난 가을 장터에서 실성한 계집을 사갔다는 놈이 이 마을에 있다던데 어디 있느냐. 김 영감은 그런 사람은 없다고 둘러댔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 주사가 김 영감의 멱살을 움켜쥐며 으르렁댔지요. 감히 나를 속여. 바보 머슴 놈이라던데 당장 데려와. 그때 돌쇠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걸어 나왔습니다. 월양은 움막 안쪽 방에 숨겨두고 나온 것이었지요. 박 주사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장터에서 실성한 계집을 샀느냐고 물었고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계집 어디 있느냐? 당장 데려와. 돌쇠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 순간 박 주사의 눈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자 두 명이 우르르 달려들어 돌쇠의 팔을 잡았지요. 박 주사가 손에 들고 있던 말채찍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쉭 하는 소리와 함께 채찍이 돌쇠의 등을 내리쳤지요. 한 대, 두 대, 세 대. 돌쇠는 이를 악물었으나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다섯 대, 여섯 대. 돌쇠의 등에서 피가 배어나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박 주사에게 대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10대째 채찍이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움막 쪽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오고 있었지요. 헝클어졌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려져 있었고 더럽던 얼굴은 깨끗이 씻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으나 그 자태만은 범상치 않았지요. 한양에서 이름을 날리던 명기의 기품이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박 주사의 눈이 번쩍 빛났지요. 인연이 아직 살아 있었구나. 월양은 박 주사 앞에 멈춰 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없는 눈빛이었지요. 아니, 두려움을 넘어선 무언가가 그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 주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요. 예전에 자신의 청을 거절한 것을 후회하느냐며 지금이라도 따라오면 저 바보는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월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단호히 고개를 저었지요. 싫습니다. 예전에도 거절했고 지금도 거절합니다. 박 주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하인들에게 여인을 끌어오고 바보는 패서 반죽음을 만들라고 소리쳤지요.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두 명이 월양의 팔을 잡았고 나머지 넷이 돌쇠를 에워쌌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피투성이가 된 몸이었으나 두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보라고 불리던 말 한마디 못하던 그 남자의 눈에서 처음으로 살기가 뿜어져 나왔지요. 돌쇠의 주먹이 하인 하나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우직한 소리와 함께 하인이 나가 떨어졌지요. 두 번째 하인이 달려들었으나 돌쇠의 발길질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남은 하인들이 주춤거렸으니 돌쇠의 힘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숫자의 힘이었습니다. 4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돌쇠를 땅바닥에 눌렀지요. 박 주사가 말채찍을 들어 올리며 오늘 이놈을 쳐 죽여서 본보기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영감이 앞으로 나섰지요. 주사 어르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관아에서 처결하심이 옳지 않겠습니까? 박 주사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관아가 무슨 힘이 있느냐며 자신이 현령의 세찬 비용을 대주고 있다고 했지요. 김 영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박 주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지요. 좋다. 오늘은 물러가겠다. 하지만 저 계집은 데려간다. 원래 내 것이니까. 순간 돌쇠가 땅바닥에서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으나 분명한 말이었지요.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보 머슴이라 불리던 돌쇠가 방금 말을 한 것이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박 주사마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요. 돌쇠는 하인들을 뿌리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몸이 비틀거렸으나 쓰러지지 않았지요. 월양이는 내가 내 돈 주고 산 사람이요. 누구도 데려갈 수 없소. 놀랍게도 돌쇠의 말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바보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박 주사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재미있군. 오늘은 물러가지. 하지만 기억해둬라.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는다. 그 말을 남기고 박 주사 일행이 물러갔습니다.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돌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요. 월양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왜 다칠 줄 알면서 그런 짓을 했느냐는 눈빛이었으나 돌쇠의 눈은 오직 월양을 지켰다는 안도로 가득 차 있었지요. 김 영감이 돌쇠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며 흩어졌지요. 바보가 아니었다느니 왜 그동안 말을 안 했느냐느니 저 기생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박 주사에게 대드느냐느니 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쇠와 월양 편을 들지는 않았지요. 박 주사의 권세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김영감의 집 사랑채에서 월양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자신은 한양 장안에서 월양이라 불리던 기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검은고와 가야금에 능했고 시와 그림도 할 줄 알았지요. 덕분에 많은 양반들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 박 주사가 있었지요. 한양에 올라올 때마다 월양을 찾았으니 처음에는 그저 풍류를 즐기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주사가 수청을 들라고 했지요. 기생이 수청 드는 것이야 흔한 일이었으나 월양에게는 이미 정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였지요. 과거에 급제하면 자신을 데리고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주사의 청을 거절했지요. 그랬더니 박 주사가 그 선비를 해쳤습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영모로 몰았지요. 선비는 옥에서 매를 맞다가 죽었습니다. 월양은 복수를 하려고 했지요. 박 주사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주사가 먼저 손을 썼지요. 월양을 도둑으로 몰아 기적에서 쫓아냈고 물에 독을 타서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독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졌지요. 그 틈을 타서 박 주사의 하인들이 월양을 끌고 가 인간 시장에 팔았습니다. 월양은 살기 위해 미친 척했지요. 진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돌쇠가 자신을 샀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불쌍히 여겨서 전 재산을 털어 자신을 데려온 것이지요. 그 정성에 마음이 움직여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도끼도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정신을 찾았지요. 김 영감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주사의 악행이 그토록 깊었구나. 관아에 호소하면 어떻겠느냐는 물음에 김 영감은 고개를 저었지요. 이 고울 현령은 박 주사에게 빚을 지고 있으니 소용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충청 가명에 직접 호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 어른은 강직하기로 소문난 분이니 증거만 있으면 박 주사라도 어쩌지 못할 거라고 했지요.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월양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눈을 빛냈지요. 자신이 한양에서 쫓겨날 때 가지고 나온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 주사가 자신에게 보낸 서찰 몇 통이었지요. 거기에는 선비를 영모로 몰기 위해 거짓 증인을 매수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서찰이 어디 있느냐? 김 영감이 물었지요. 월양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실성하기 직전에 한양의 어느 절에 맡겨 두었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 후로 정신이 혼미해져서 어느 절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월양의 손을 잡았지요. 괜찮다고 천천히 떠올리면 된다고 그 손의 온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돌쇠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으나 박 주사의 위협은 점점 거세졌지요. 마을에 수상한 자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주사가 보낸 정탐꾼들이 분명했지요. 돌쇠와 월양은 더 이상 움막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김 영감이 자신의 집 뒷방에 두 사람을 숨겨주었지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주사가 마을 전체를 뒤지기 시작하면 숨을 곳이 없었지요. 그 무렵 월량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서차를 맡긴 곳이 한양 북쪽 산 어딘가의 절이었다는 것이 떠올랐지요. 이름에 바위 암자가 들어갔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요. 돌쇠가 결심했습니다. 한양에 가서 그 절을 찾겠다고요. 월향은 말렸지요. 박 주사의 눈이 번뜩이고 있는데 어떻게 한양까지 가느냐고요. 그러나 돌쇠의 결심은 굳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소. 김 영감이 노잣돈을 마련해 주었지요. 그리고 한양에 사는 먼 친척의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 집에 가면 일단 머물 곳은 있을 거라고 했지요.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영감 집 뒷방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휘영청 밝았습니다. 월향이라는 이름처럼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꼭 돌아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월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서차를 찾아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지요. 거칠고 투박한 손과 가늘고 고운 손이 서로를 꼭 쥐었습니다. 창밖에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지요. 그 밤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지요. 월향의 눈에 맺힌 눈물이 돌쇠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레 그 눈물을 닦아 주었지요. 방 한 구석에 피워둔 촛불이 가물가물 흔들리다가 이내 꺼져 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지요. 봄바람이 창호지를 스치고 어디선가 꾀꼬리가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었지요. 그 밤의 달빛은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돌쇠는 길을 떠났지요.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는 월향의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그것을 품고 한 발 한 발 한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양까지는 닷새 길이었지요. 돌쇠는 밤에는 산속에서 잠을 청하고 낮에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김 영감이 준 노잣돈은 아껴 써야 했으니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지요. 그러나 배고픔보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박 주사가 언제 또 마을을 습격할지 알 수 없었지요. 닷새째 되던 날 마침내 한양의 성문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난생 처음 보는 큰 도시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줄지어 늘어선 상점들, 높다란 기와 집들.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돌쇠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김 영감이 적어준 주소를 찾아가니 작은 사랑채를 가진 초가집이 나왔지요. 문을 두드리자 수염이 허연 노인이 나왔습니다. 김 영감의 먼 친척인 최 노인이었지요. 사정을 설명하자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에 바위 암자가 들어간 절이라면 한양 북쪽에 여럿 있다고 했지요. 최 노인은 손가락을 꼬박하며 절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암자, 서감사, 백암사, 청암사. 돌쇠는 그 이름들을 머릿속에 새겼지요. 다음 날부터 돌쇠는 절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북악산 자락의 서감사였지요. 험한 산길을 한나절이나 올라갔으나 주지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 3년 전에 젊은 여인이 무언가를 맡기고 간 적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그런 일은 없었다는 대답만 돌아왔지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인왕산의 백암사였습니다. 역시 허탕이었지요. 세 번째로 간 청암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쇠의 마음이 조급해졌지요. 한양에 온 지 벌써 열흘이 지났으니까요. 그 사이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월향은 무사할까? 조바심이 났으나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었지요. 돌쇠는 이를 악물고 다음 절을 찾아 나섰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이었지요. 북한산 깊은 곳에 자리한 도봉암이라는 작은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반나절이나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외진 곳이었지요. 그곳에서 한 늙은 비구니를 만났습니다. 2, 3년 전에 젊은 여인이 무언가를 맡기고 간 적이 있느냐고 돌쇠가 물었지요. 비구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월향이라는 이름의 기생이 아니더냐고 되물었지요.
돌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찾은 것이지요. 비구니는 2, 3년 전 어느 밤 초췌한 모습의 젊은 여인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우니 이것을 맡아 달라며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건네주었다고 했지요. 자신이 찾으러 오지 않으면 절대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했습니다. 그 물건이 아직 있느냐고 돌쇠가 물었지요. 비구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당 뒤편의 작은 방으로 돌쇠를 안내했지요.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누런 보자기에 싼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돌쇠가 보자기를 풀자 서찰 대여섯 통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펼쳐보니 과연 박 주사의 글씨였습니다. 한양의 어느 양반에게 돈 100냥을 주고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는 내용, 형조의 아전에게 뇌물을 써서 선비를 영무로 몰았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서찰만 있으면 박 주사를 벌줄 수 있었지요. 돌쇠는 비구니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지요. 한양 성문을 막 나서려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주사의 하인들이었지요. 장터에서 자신을 때렸던 바로 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돌쇠를 발견했지요.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서찰 꾸러미를 품에 꼭 껴안고 달리기 시작했지요. 좁은 골목으로 사람 많은 저자 거리로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의 추격은 집요했지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돌쇠는 담을 타고 넘었습니다. 기와가 와르르 무너지며 하인 하나가 뒤따라 넘어왔지요. 돌쇠의 주먹이 그자의 면상을 갈겼습니다. 두 번째 하인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세 번째 하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번뜩이는 칼날이 돌쇠의 옆구리를 스쳤지요. 뜨거운 통증이 몰려왔으나 돌쇠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피가 옷을 적셨으나 멈출 수 없었지요. 서찰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월량을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어느 순간 하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돌쇠는 어느 허름한 주막 뒤편에 쓰러지듯 몸을 숨겼습니다. 옆구리의 상처가 욱신거렸지요. 그러나 품속의 서찰은 무사했습니다. 돌쇠는 상처를 대충 동여매고 밤을 틈타 한양을 빠져나왔지요. 오는 길보다 가는 길이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상처 때문에 걸음이 느려졌던 것이지요. 이래가 지나서야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월양이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이 뒤로 묶인 채로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박 주사가 말을 타고 앉아 있었지요. 박 주사가 월양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어디 숨어 있었느냐며 으르렁댔으나 월양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창백한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박 주사는 그런 월양을 보며 코웃음을 쳤지요. 월양을 찾느라 고생 좀 했다며 김 영감이 끝까지 입을 다물어서 혼을 내줘야 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월양의 눈이 커졌지요. 한쪽에 김 영감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요. 박 주사의 하인들에게 맞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며 순순히 따라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박 주사가 말했지요. 그러나 월양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죽겠다고 당신 같은 자에게 끌려가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했지요. 박 주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끝까지 고분고분하지 못하게 구느냐며 손으로 직접 다스려 주겠다고 했지요. 박 주사가 말해서 내려 월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월양의 뺨을 향해 올라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피로 얼룩진 옷을 입은 초췌한 몰골의 남자가 서 있었지요. 돌쇠였습니다. 월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돌쇠가 돌아온 것입니다.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지요. 박 주사가 비웃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느냐며 하인놈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혀를 찼지요.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옆구리의 상처가 다시 피를 흘리기 시작했으나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월향을 놓으라고 돌쇠가 말했습니다. 박 주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요.
감히 바보 머슴 놈이 자신에게 명령을 하느냐고요. 그러나 돌쇠는 품에서 서찰꾸러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 주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요. 그 서찰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도봉암에서 찾았다고 돌쇠가 말했지요. 박 주사가 월양에게 보낸 서찰이라고 선비를 영모로 몰기 위해 거짓 증인을 매수한 것과 형조의 뇌물을 쓴 것이 다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명에 올리면 끝장이라고 돌쇠가 선언했지요. 박 주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박 주사에게 억눌려 살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 주사가 이를 악물며 하인들에게 돌쇠를 죽이고 서찰을 빼앗으라고 명령했지요.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마을 청년들 몇이 앞으로 나서며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박 주사에게 당해온 한이 폭발한 것이지요.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돌쇠가 월양에게 달려갔지요. 묶인 손을 풀어주며 괜찮으냐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월양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박 주사가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제 손으로 죽여주겠다며 칼날을 돌쇠를 향해 내리꽂았지요. 돌쇠가 몸을 틀어 피했으나 이미 다친 옆구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어깨를 스쳤지요. 그러나 돌쇠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주사의 손목을 낚아채었지요. 으드득 소리와 함께 박 주사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돌쇠의 주먹이 박 주사의 턱을 강타했지요. 박 주사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마을 입구로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의 가슴에는 암행어사를 나타내는 마패가 빛나고 있었지요. 김영감이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지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 하나를 가명에 보내 암행어사를 청한 것이었지요. 박 주사의 횡포가 심해지자 김영감은 미리 손을 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침내 암행어사를 데리고 도착한 것이었지요. 암행어사가 말해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쓰러진 박 주사, 피를 흘리는 돌쇠, 손이 묶여있던 월향.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저자가 박 주사냐고 물었고 김영감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돌쇠가 서찰 꾸러미를 암행어사에게 건넸지요. 암행어사가 서찰을 펼쳐 있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고한 선비를 영모로 몰아 죽이고 기생에게 독을 먹여 실성하게 만든 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게다가 형조의 관리를 매수한 것까지 드러났으니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였습니다. 암행어사가 차갑게 선언했지요. 박 주사를 체포하라고, 이자의 죄상은 가명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요. 포졸들이 박 주사를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지요. 그동안 억눌렸던 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지요.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버텨왔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월양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지요. 돌쇠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고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주사는 가명에서 온갖 악행이 밝혀져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무고한 선비를 영모로 몬 죄, 기생에게 독을 먹인 죄, 관리를 매수한 죄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가 빼앗았던 땅들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도 보상을 받았지요. 돌쇠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 갔습니다. 월양이 정성껏 간호한 덕분이었지요. 옆구리의 칼자국은 흉터로 남았으나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흉터는 월양을 지켜낸 증거였으니까요. 김영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쇠의 진실을 알려주었지요. 돌쇠가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릴 적 부모를 여인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을 뿐 그 속에는 누구보다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며 업신여겼던 것이 부끄러워진 것이지요. 봄이 무르익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김영감이 돌쇠와 월양을 불러 앉혔지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냐고, 혼례는 언제 올릴 것이냐고 물었지요. 돌쇠와 월양의 얼굴이 동시에 붉어졌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숙였고 돌쇠는 쭈뼛쭈뼛 대답을 못하고 있었지요. 김 영감이 껄껄 웃으며 부끄러워할 것 없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이인데 무엇이 창피하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쉬 입을 열지 못했지요. 김 영감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땅떼기 하나를 두 사람에게 주겠다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라고요.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지요. 돌쇠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큰 은혜라고 어찌 받을 수 있겠느냐고 손사래를 쳤지요. 그러나 김 영감은 단호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돌쇠를 아들처럼 여겨왔다고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늙은이의 소원이라고 했지요. 돌쇠와 월양은 김 영감 앞에 나란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김 영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보름 뒤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지요. 성대한 잔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축하해 주었지요. 바보와 미친년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며 복을 빌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지요. 아니,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바보라고 불리던 사람의 깊은 마음이 미쳤다고 멸시받던 여인의 아픈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지요. 혼례를 치른 날 밤이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에 촛불이 켜지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부부로서 마주 앉았지요. 월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왜 샀느냐고, 전 재산을 털어 실성한 여인을 데려온 이유가 무엇이었느냐고요. 돌쇠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자신도 버림받은 아이였다고요.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져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장터에서 월양을 보았을 때 자신과 같은 눈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의 눈빛을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돌쇠가 말했지요.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슬픈 눈물이 아니었지요. 자신을 알아봐 준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지요. 거칠고 투박한 손과 가늘고 고운 손이 서로를 꼭 쥐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어디선가 꾀꼬리가 울었지요. 촛불이 가물가물 흔들리다가 이내 꺼져 버렸습니다. 그 밤은 길고도 달콤했지요.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고 온기가 섞여들었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듯 두 사람의 마음도 활짝 피어났지요. 세상의 모든 아픔을 잊을 만큼 따스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요. 돌쇠는 부지런히 밭을 일구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지요. 월양은 집안을 돌보며 돌쇠를 내조했습니다. 비록 기생 출신이었으나 바느질과 길쌈에도 솜씨가 있었지요. 두 사람의 삶은 가난했으나 행복했습니다. 이듬해 봄, 월향의 배가 불러왔지요. 두 사람 사이에 새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돌쇠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지요. 평생 가족이라는 것을 몰랐던 그에게 제 핏줄이 생긴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아이가 태어났지요.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돌쇠는 아이를 안고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양도 함께 울었지요. 두 사람의 눈물이 아이의 이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김 영감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었지요. 복돌이라고요. 복 많이 받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돌쇠와 월양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아이를 키웠지요. 버림받았던 두 사람이 만나 이룬 가정이었으니 그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돌이는 무럭무럭 자랐지요. 돌쇠를 닮아 힘이 장사였고 월양을 닮아 영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돌이를 보며 감탄했지요. 바보와 미친년 사이에서 저런 아이가 태어났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그 말을 비웃음으로 하지 않았지요. 돌쇠의 깊은 마음과 월향의 아름다운 기품을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김 영감은 복돌이가 5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지요. 돌쇠와 월양은 친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3년 상을 치르며 은혜를 갚았지요. 김영감의 묘는 마을 뒷산에 정성스레 모셔졌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찾아가 절을 올렸지요. 복돌이가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 새 훈장이 왔지요. 훈장은 복돌이의 총명함을 알아보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복돌이는 배움에 목말라 있었지요. 밤낮으로 책을 읽으며 학문을 쌓았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복돌이는 과거에 응시했지요. 첫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바보 머슴의 아들이 장원급제를 하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돌쇠와 월양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를요. 복돌이는 훗날 청백리로 이름을 날렸지요. 백성을 사랑하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밑바탕에는 부모의 가르침이 있었지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 그 가르침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돌쇠와 월양은 100년을 해로했지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굽을 때까지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젊었을 적 겪은 고난을 떠올리며 감사하게 살았지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서로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두 사람의 손은 맞잡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눈을 감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죽음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아꼈으니 하늘도 감동하여 함께 데려간 것이라고요. 두 사람의 무덤은 나란히 세워졌지요. 해마다 봄이면 무덤가에 꽃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이 꽃으로 피어난 것처럼요.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지요. 바보라 불리던 사내와 미친년이라 멸시받던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을 기리며 말입니다. 옛말에 사람은 겉모습으로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지요. 돌쇠와 월양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 서로를 구원했으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진심은 반드시 통하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 법이지요. 누군가를 볼 때 겉모습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바보라 불리던 돌쇠의 마음이 그토록 깊었던 것처럼 미쳤다. 손가락질 받던 월향의 사연이 그토록 애달팠던 것처럼요. 사람의 진가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